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GDP가 거품이었다는 증거가 폭로된 바로 그날, 저는 한국에서 정반대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마이클 톰프슨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톰프슨입니다. 58세의 미국인 경제안보 분석가로 과거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현재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아시아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CNN,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중국 경제 통계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내던 날이었어요. 북경 당국이 수년간 GDP 통계를 최대 30% 부풀렸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의심해왔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건 처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서울 컨퍼런스장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 데이터와 미래 전략에 관한 발표를 들으며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수치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까지.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머릿속에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는 이 시점에 한국은 진정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까? 당시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일주일간의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격한 것들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학술 컨퍼런스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초강경 대중 관세 법안을 상정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싱크탱크는 미 상무부로부터 중국을 대체할 잠재적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베트남, 멕시코 등 대체 파트너 후보국들에 대한 실사를 지시받았고 그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그 나라는 놀라운 곳이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이지.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분석가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의 기억을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완전한 폐허였단다.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지. 하지만 한국인들의 눈빛만은 달랐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늘 한국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문은 순전히 업무적인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워싱턴에서의 회의에서 제 상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톰프슨,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데이터야. 한국이 정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들의 경제가 얼마나 건실한지 철저히 파악해와. 그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성, 기술 자립도, 위기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지금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어.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시설, 빠르고 정확한 입국 절차, 그리고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효율성. 이미 첫인상부터 중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입국 절차의 신속함이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와 수화물 수령까지 보통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절차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이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 자율주행 안내 로봇, 그리고 5G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까지. 이것이 바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인천공항의 실력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산업통상부에서 파견된 김도훈 차관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도훈 차관보는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월드뱅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제통상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완벽한 영어 실력과 전문성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톰푸슨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도훈 차관보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리무진에 올랐는데 그 순간 제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외국인 방문단을 맞이하는 중국 대표단이 보였거든요. 그중 한 명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가 바로 중국 국영기업 로비스트인 장웨이였습니다. 리무진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도훈 차관보는 저에게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을 간략히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었거든요. 현재 우리 GDP 대비 중국 수출 비중은 8%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110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이는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또한 국가 신용 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경제 지표의 투명성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모든 경제 지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미래지향적인 건축물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전체에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거리 곳곳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시민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차관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공공서비스의 98%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정부 데이터의 개방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투명성과 효율성이 바로 우리 경제의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컨퍼런스 자료를 검토하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비에서 우연히 장웨이를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톰푸슨 박사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국제투자공사의 장웨이입니다. 내일 컨퍼런스에서 뵙겠네요. 우리는 간단히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가 한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해도 소용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중국 없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경제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장웨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두 중국 시장에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응대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일 수도 있겠죠. 내일 컨퍼런스에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장웨이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저는 그저 미소로 응대했지만 내심 그 주장을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중국 없이도 경제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방문의 핵심 과제였으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자료를 더 검토하던 중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추진해왔고 동남아, 인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이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승부하는 반면 한국은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자료에 몰두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개회식에서는 한국산업통상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중간 허브가 아닌 핵심 노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술 경쟁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기술 자립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2,300여 개의 핵심 품목 중 85%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나머지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순간 장웨이가 옆자리에서 작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황된 꿈이군요. 한국이 중국의 자리를 대체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의 발언을 무시하고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반도체 공급망의 미래였고 패널로는 김도훈 차관보와 장웨이 그리고 미국과 EU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장웨이는 발언권을 얻자마자 공격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이 자체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키면 한국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겁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30년 장기 계획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국을 추월할 것이며 그때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계획인가요? 한국의 기적은 이제 끝났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김도훈 차관보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했고 SK하이닉스는 디램 시장에서 36%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2019년 40%에서 현재 25%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급망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김도훈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격차입니다. 한국은 현재 1나노 이하 공정을 상용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7나노 공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의미합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해결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첨단 인재풀이 필요합니다. 김도훈의 차분한 반박에 장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 숫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 중국처럼 통계를 조작하는 건 아닌가요? 중국의 제조 규모는 한국의 10배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면 언제든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한국은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개입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습니다. 장웨이 씨,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블룸버그가 보도한 중국 GDP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정부 채무가 공식 발표의 3배라는 내부 고발도 있는데요. 기자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유령 도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성 사진에 따르면 신도시의 60% 이상이 실제로는 거주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장웨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답하는 동안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경제 컨퍼런스가 아니라 미래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을요. 장웨이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보도는 서방 언론에 편향된 시각일 뿐입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작년에도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역력했고 심지어 몇몇은 비웃음까지 지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김도훈 차관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톰푸슨 박사님, 내일 현장 실사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속철도로 대전까지 가서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하고 이후 KTX를 타고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는 것만큼 좋은 분석 자료는 없으니까요. 김도훈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겁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현장에서 느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웨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톰푸슨 박사, 그들의 쇼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이 보여주는 건 선별된 장면일 뿐입니다. 중국의 규모와 잠재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CATL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죠. 곧 삼성과 현대도 중국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줄 겁니다. 장웨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날 일정을 기대하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CNN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경제 위기 관련 특집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 지방정부 부채 위기, 청년 실업률 급증. 이런 뉴스를 보며 저는 내일 직접 볼 한국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중국 GDP 통계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심층 보도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경제 지표를 조작해왔고 이것이 중앙정부 통계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발표된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다른 채널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과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기적 한국의 제도약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극명한 대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은 거품이 꺼지고 있는 중국, 다른 한쪽은 도약하고 있는 한국. 과연 내일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TX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했고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KTX의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넓은 좌석, 고속 와이파이, 그리고 조용한 차 내 환경까지.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고속철도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역사의 구조와 디자인도 기능적이면서도 미학적이었습니다. 김도훈 차관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KTX의 정시 출발률은 99.8%입니다. 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연간 0.1% 미만이죠. 중국 고속철도는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도 꽤 정확한 편이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나 기상 악화 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하죠. 김도훈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KTX는 2004년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없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상당 부분 한국, 일본, 유럽의 기술을 참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KTX는 이제 독자 기술로 진화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터키에 수출했고 현재 인도, 브라질과도 협상 중입니다. 김도훈의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신뢰성과 정확성. 이것이 바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2시간 만에 우리는 대전에 도착했고 곧바로 삼성전자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설비들로 가득했으며 연구원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초격차 슈퍼갭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핵심 전략을 상징하는 단어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격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인 박지성 박사는 삼성의 반도체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1나노 이하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중국은 아직 7나노 이상 공정에서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계속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습니다. 특히 서버용 고급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죠.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최소 15년 이상입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클린룸,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연구시설. 이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 같았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연구실을 둘러보던 중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와 기술 탈취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차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지성 박사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설비 투자로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매년 수천 명의 산업 스파이를 파견하여 우리 기술을 훔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은 이미 그들이 훔쳐간 기술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격차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양자 컴퓨팅 연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차세대 반도체를 위한 양자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뉴로모픽 칩, 포토닉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연구소 투어가 끝난 후 우리는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장 내 모든 장비와 공정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 실시간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량률 0.000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만 개의 제품 중 단 한 개만 불량인 수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생산 담당 임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자동화율은 98%입니다.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모든 공정이 AI에 의해 최적화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중국 경쟁사보다 30% 적은 인력으로 2배 이상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임원은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우리는 디램 시장 점유율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36%의 점유율로 세계 1위에 올랐죠. 또한 지난해 매출은 4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6% 성장했습니다. 이는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천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오후 일정으로 한국의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성진 부사장은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53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랍에미리트의 천공2 미사일 시스템을 4조 원대에 수출한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이었죠. 제가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질문하자 김성진 부사장은 자신감 있게 응답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통적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천공 미사일 시스템은 패트리엇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첨단 무인 시스템 기술이었습니다. 무인 지상 차량, 드론, AI, 기반 전투 시스템 등 미래 전장을 위한 첨단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물론 군사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여전히 모방과 역설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방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입니다. 방산 기업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으로 CNN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에버그란데 완전 파산 선고. 중국 경제 충격파 확산 우려. 뉴스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었고, 이는 전체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섹터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방정부들의 부채 위기였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실제 부채가 공식 발표의 3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읽으며 문득 장웨이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실제 데이터와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처음 본 저는 그저 압도될 뿐이었습니다. 드넓은 부지에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 중이었고 정교한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울산 조선소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총 9개의 대형 도크가 있었고 각 도크에서는 LNG선,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대 40만 톤급 초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1도크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김정훈 전무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수주 잔량은 3,508만 CGT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전 세계 발주량의 70%를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와의 경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단순 화물선 위주로 수주하는 반면 우리는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NG선 한 척의 가격은 일반 화물선 5척과 맞먹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2025년까지 모든 도크가 예약된 상태입니다. 김정훈 전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철강 구조물을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엔진, 항해 시스템, 화물 처리 시스템 등 수천 개의 첨단 부품이 결합된 종합 산업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최근 20척의 컨테이너선을 한꺼번에 수주했습니다. 이는 단일 계약으로는 세계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이런 대규모 계약은 발주사가 우리의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선소 견학 중에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와 장비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AI가 최적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납기를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기간에도 단 한 척의 지연 인도도 없었습니다. 김정훈 전무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단순한 인건비 경쟁이 아닌 기술과 효율성의 경쟁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소 선박 건조 현장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선박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는 미래 해운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이었습니다. 수소 선박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적어도 5년 이상 세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연구소장이 자부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포항은 전통적인 철강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 밸리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방문한 저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목격했습니다. 포항의 2차 전지 밸리는 그야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광활한 부지에 수십 개의 공장과 연구소가 들어서 있었고 이곳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극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23.1%에 달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더 들려주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3사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에 이어 2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의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소재의 국산 화율이 95%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배터리 산업의 전체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테슬라, BMW, 벤츠 등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들이 여전히 한국 배터리를 선호하는 이유죠. 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고체 배터리 연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고 화재 위험은 제로에 가까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소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포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력, 효율성, 신뢰성. 이런 요소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면 한국은 확실히 중국을 대체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인공지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일정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었습니다. 장웨이도 역시 참석했는데 그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중국 경제 악재 소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패널 토론이 시작되자 장웨이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기본 체질은 튼튼합니다. 세계는 14억 중국 인구의 내수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중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역력했고 몇몇은 비웃음까지 지었습니다. 그때 김도훈 차관보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2024년 1월 기준 4,110억 달러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안정적이며 모든 경제 지표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경제 포럼 WEF에 따르면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도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5G 인프라 구축률 세계 1위,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이런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훈의 발언에 장웨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EU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양국의 공급망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납기 준수율, 품질 일관성, 위기 대응 능력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EU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EU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의 결함률은 한국산의 5배, 일본산의 7배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컨퍼런스 참석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빛이 깃들었습니다. 단순한 중국의 대안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말이죠.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국 상무부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차이나 원 전략을 넘어 ABC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 대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토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장 회의가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인구와 내수 시장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대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고 신뢰와 기술력이 시장 규모보다 중요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김도훈 차관보와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고급 한식당에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톰 푸슨 박사님이 본 것은 한국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도 약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데이터는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김도훈의 진솔한 고백에 저는 더욱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김도훈은 와인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한국 전쟁 후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위기까지 우리는 매번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런 특성들이 한국을 현재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위기가 한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김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왔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기술 자립화,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왔죠. 중국의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중국의 대안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인천공항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장웨이였습니다. 그는 이미 북경행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톰 푸슨 박사 곧 다시 만나겠군요. 세계가 중국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공손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성과 신뢰성.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도체에서 양자 컴퓨팅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내연기관 선박에서 수소 선박으로 항상 한 발 앞서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방문 결과를 담은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공급망 파트너 국가입니다. 기술력, 신뢰성, 투명성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 반도체 분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첨단 공정 7나노 이하 기술에서 중국은 여전히 기술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둘, 2차 전지 분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들은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과 수명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셋, 조선 분야 한국 조선업계는 LNG선, 크루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의 45.5%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넷, 디지털 인프라 한국의 디지털 정보 지수는 OECD 국가 중 1위, 5G 보급률 세계 1위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공급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공급망 안정성 한국 기업들의 납기 준수율, 품질 일관성, 위기 대응 능력 등은 모든 지표에서 중국 기업들을 앞서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제 보고서는 미 상무부와 의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결국 한미 공급망 안정화 협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인도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한국과의 협력 수준이 가장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한국전 참전 동료였던 로버트 윌슨 씨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 소식을 듣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마이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켰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핵심 국가가 되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한국인들의 끈기와 투지, 그리고 창의력은 정말 놀라워. 그들이 이뤄낸 성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야.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적 여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의지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철수하여 한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닌 기술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자 한국 기업들은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2위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위기 대처가 아닌 기회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들은 빠르게 시장을 다변화했고 R&D 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 인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와 함께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시스템,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방산 제품들은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지 6개월 후 흥미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장웨이가 속했던 중국 국제투자공사가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웨이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제투자공사는 수년간 경제 지표를 조작하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성과를 보고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장웨이는 이런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전반의 거품을 상징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김도훈 차관보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톰푸슨 박사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을 넘어 3.2%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20% 이하로 낮아졌고 미국, EU, 인도와의 교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박사님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최근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과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0.7나노 반도체 공정 개발에 성공. 둘 SK하이닉스가 디램 시장 점유율 40%를 돌파하며 세계 1위 굳히기. 셋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 달성. 넷 한국 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이 사상 최대치 기록. 다섯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점. 이 모든 성과들은 한국이 중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서서히 재편되고 있었고 한국은 그 핵심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경제 강국은 규모나 인구수가 아닌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강국이었고 중국의 거품이 꺼지는 시점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재건, 1차, 2차 오일 쇼크,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위기까지. 한국은 매번 더 강하고 똑똑하게 일어났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혁신 정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 양자 컴퓨팅으로 확장하는 것,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을 넘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혁신 정신이 한국의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셋째,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수학과학 성취도 최상위권 등 한국의 인적 자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인적 자원이 첨단 기술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과 혁신, 정신을 본 저로서는 그들이 이러한 도전도 훌륭히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한국의 도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질 때 준비된 한국은 인류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고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 신뢰성, 투명성. 이런 가치들이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이러한 도약 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연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